근데 사실 감독님의 영화에는 그 되게 한국 사회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같이 다루고 계신데 그걸 거시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들의 인물의 개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풀어내는 점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는 한 작품을 가지고 그 감독을 자세하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어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뭐 20대부터 한 뭐 80대까지 그렸다, 60년을 그렸다. 그러면 어떤 한 작품만 딱 집어서 막 설명할 수 없듯이 그 60년 동안 그렸던 작품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그 작가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소설가도 한 작품을 두고 그 소설가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그 소설가가 일생을 써왔던 그 맥락을 통해서 하듯이 어쩌면 감독도 한 편의 영화로 규정기보다는 그의 일년에 있었던 모든 작업의 과정들의 맥락을 통해서 읽혀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양성 이전까지는 어떤 그 특정한 사건과 시대의 현상에 보다 더 그 개인의 인물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이나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접근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평양성까지. 소원부터 이제 일종의 이제 관점이 조금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소원부터는 이 눈이 좀 앞으로 아이레벨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시대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연이나 그런 이제 퍼스펙티브가 이동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모그래피에 1000만 영화를 갖고 계신 감독님이 저예산 영화를 또 찍으시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저예산 영화를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본질이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사이즈의 버젯이 비례해야 된다. 근데 동주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를 영화로 하려면 한 200억, 300억 들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야기의 사이즈를 줄이자. 이야기의 사이즈를 줄여야 버젯이 준다. 그래서 동주는 몽주와의 관계성 안에서만 이야기를 끌고 가면은 이야기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작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송몽규 씨를 연기하신 박정민 배우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몽규 선생님 연기했던 박정민입니다. 사실 송몽규라는 사람을 연기하기가 되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선택했던 것 그리고 행동하셨던 것의 어떤 이유 그리고 그 속에 담겼던 그분의 나름의 한 같은 거를 연구를 해야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과 행동 저변에 깔린 역사적인 통찰들이 있어야 제가 제 몸으로 행동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몰라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대사 달달 외워서 마치 아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그분이 갖고 있었던 시대적인 고민이나 역사적인 배경 지식들을 제가 알아야 그렇게 그냥 아는 것처럼 하는 것과 단 1%라도 관객들이 느낀 진정성이 크게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 공부한 줄 몰랐어요. 왜냐면 안 가르쳐줘요. 아 정말요? 그 배우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프로페셔널리즘의 어떤 기본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 이렇게 자세히 얘기 되는 건 오늘 처음이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의 본질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충실한 것 그것이 프로지 프로처럼 보이는 게 프로가 아닌 건데 마치 사람은 스킬이 어쩌고 뭐 하우의 문제에서 프로페셔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왓의 문제이고 왓의 문제이기 전에 Y의 문제인데 Y와 왓에 대한 그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한 그 최초의 질문에 매달리고 끝까지 가보다 보면은 하우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우를 연습해서 오는 것은 프로가 아닙니다.
이 배우는 하울을 연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연기하시면서 느꼈던 두 사람의 감정이 서로 느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이었고 존경이었고 서로 간에 그 와중에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은 그 사람이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죠. 동주가 저한테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그 문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도 뭐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막 동주가 원래 그러지 않는 애가 막 화가 나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 대사가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하지만 그래 알았다 동주야라는 말이 되게 저도 약간 벌벌벌 떨리면서 나오더라고요. 부들부들. 네. 화가 나는데 그래 알았다 동주야 하는 순간 그 관계성이 너무 딱 저는 그냥 영화를 보면서 박정민과 강하늘이 아닌 송몽규와 윤동주를 봤을 때 그냥 그래 알았다 동주야 하는 순간 아 그래 몽규가 형이구나 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교토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있다가 동주가 오면 동주를 발견하고 담배를 후다닥 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씬은 담배를 피는 씬이 아니었는데 제가 감독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담배를 피다가 동주가 왔을 때 이게 타다닥 끄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그 몽규가 동주를 생각하는 것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두 번째는 원래 담배 피는 씬이 있었던 거고 이제 동주야 나 담배 한 대 필게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 어떤 그런 배려, 동주에 대한 계속 기본적인 배려와 사랑. 이준익 감독님 영화는 사실 좀 빠질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특별하게 어떤 디렉션을 주시거나 아니시면 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일단 저예산이니까 저예산답게 악기 사용을 최소화하자고 1번 기타를 중심으로 다 했었는데 전체를 기타로 하니까 너무 단조로워서 좀 영화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얇다 그럴까 소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아노도 조금 넣고 퍼쿠션도 조금 넣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주제가는 김신일이라는 작곡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신현식 감독한테 가사를 써라. 네가 시나리오 작가니까 가사를 써라. 그래서 신현식 감독이 이 가사를 쓰고 김신일 작곡가가 작곡하고 또 이제 하늘이한테 네가 노래 불러라. 29의 나이로 돌아가신 윤동주 선생님의 영이 현재 그 용정 마을에 가서 둘러보는 시점의 가사.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다시 듣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뭔가 그거는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거지. 이 돌아온 자기와 보냈다가 다시 그 돌아온 자기를 맞이하는 자기. 그 신현식 감독이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자화상이라는 걸로 이제 가사를 쓴 거예요. 저희가 혹시 보면서 놓칠 수 있는 깨알 같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들었어. 그 실주문제 돼가지고 이제 동주가 힘으로 하고 이제 나는 뭐 쉽게 되면 내 그릇 잊혀질 거다 하고 이제 자기 방에 가잖아요. 가니까 옆에 아버지가 문 많이 오고 송 작가 잡으려고 그신 다음에 이제 백석 씨 집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에 이제 동주가 이렇게 펜으로 쓰고 있다고. 그때 소화 9년인가 몇 년이고 12월 며칠이라고 쓰는 그 숫자를 써요. 그 숫자를 쓰는 게 뭐냐면은 몽규가 이제 시청문에 당선되고 나서 부하가 났을 거 아니야. 자기가 시도 엄청 많이 써놨는데 그래서 그날 바로 자기가 썼던 시의 연표를 작성했대요. 이제 기록에 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시집을 낼 것이고 또 내가 이걸 언제 썼다라는 것이 자신의 연표를 만든다는 것이 작가로서는 굉장히 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안 썼었다는 거야 윤동주가. 근데 송문구가 35년 일요일 도알고 되니까 욱해가지고 그거 쓰고 있는데 딱 몽규가 들어와서 백석 시집 던져주는 그 날짜. 아우의 인상화 할 때 초록꽃 호박꽃처럼 책도 고증에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동주가 이렇게 그 시 쓰려고 뭐 흰 그림자 쓰려고 앞에 책날 이렇게 책 꽂혀 있는 책들 거기 책 제목들 다 고증에 맞는 거야. 그걸 내가 한 게 아니고 미술 감독이 다 찾아가지고 그 표지를 다 복사해서 거기 다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제 야 가자 그럼 잠깐만요 하고 책 꽂히는 막 카메라 앵글 보고 제목을 막 보이게끔 막 이게 우리가 미술팀이 얼마나 고증을 철저히 하려고 했는지 막 제목이 글자가 보이게 하려고 하고 윤동주 평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고 이 영화 한번 다시 보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네. 이 영화 아는 만큼 보이네. 저는 윤동주란 열등감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동주란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엔 윤동주가 하고 싶었었어요. 네. 네. 매니저가 저한테 골라라라고 얘기했어요. 골라라 이러는 거예요. 골라라고? 나한테?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막 이런 거였어요. 동주 빼고 아니 동주까지 다. 저 얘기도 했어요. 저 윤동주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물어봤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되게 열등감에 그 열등감이 제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네, 누구나 그럴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윤동주 선생님의 연기를 했다면 하늘이처럼 담백하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기부터 열등감이 막 이렇게 되게 심한 사람이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를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안 된다고 답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네. 여기서 끝나는 마무리 인사말 듣고 이 자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그 소원 사도 동주까지 와 주신 건 진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관객과 이렇게 만나서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숙된 문화 중에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 가셔서 조상님들 중에 혹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계셨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조상님이 계신다면 정말 자부심 갖고 사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저희 동주 또 다른 GV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